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PK 지역에 이어서 여당 강세 지역이죠. 이 TK, 이 수도권, 네. 이 중진 재배치가 잘 이루어질지 지금 관심인데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진들은 굉장한 어떤 그 자체의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데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치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걸 이끌어내는 거는 그건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낮은 자세로 충분히 진정성 있게 잘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불출마한 겁니다. 자, PK 지역에 뭐 낙동강 네. 벨트를 지역으로 뭐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지, 재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험지가 특별히 없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PK 지역은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예. 그쪽을 재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중진들의 어떤 그런 험지 출마가 가능한데 말씀하셨듯이 TK는 네.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예. 하나는 불출마, 그러니까 자진 불출마를 권유하거나 하나는 서울 등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가장 험지에 출마를 권유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TK 지역은 사실상 가장 이번 공천에서 어려운 지역이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한 세 분 정도 됩니다. 5선에 지금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3선에 윤재욱, 김상훈 의원 이렇게 세 사람 정도가 대상이 되지만 예. 세 사람만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TK 지역의 초선 의원들 중에는 지역구 관리를 등한시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쉽게 이렇게 그 경선만 되면은 그대로 당선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예. 저 비율이 많아요. 물갈이를 원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TK 지역을 어떻게 할지는 그것이 이제 공천 파동의 가장 관건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틀째 공천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 중성동 을 지역에 공천을 한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장관, 이해운 전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공관위가 이제 재배치를 시사를 했어요. 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경선이 거진 99% 확정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태경 의원이나 이영 전 장관 네.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모두 뭐 고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겠다. 네, 여기서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전부 좀 이 명분은 좀 약합니다. 이해운 전 의원도 뭐 동대문을 얘기했다 또 일로 오고 예. 또 뭐 하태경 의원은 뭐 오래전부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종로에 출마한다고 했다 다시 또 지역 바꾸고 말이죠. 이영 예. 전 장관은 또 뭐 서초울이냐 분당이냐 뭐 이런 얘기해서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래서 또 비판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세 사람 세 분이 다 연고가 희박해요. 이 지역에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수도권이라는 게 영남이나 호남이나 뭐 충청 이런 지역에 비해서 뭐 연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세 사람 다 명분이 없긴 마찬가지라서 그 공천관리위원장 말씀 따나 뭐 세 중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경선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경선 떨어지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또 딴 데 배치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도 않지 않겠어요? 모르죠. 뭐 이제 또 공천에서 이 경선서 배제되고 난 다음에 예. 딴 지역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아까운 이제 자산들이긴 하니까 당내 전략 자산들이긴 한데 아무튼 이 지역은 뭐 세 사람이 워낙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상태고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뭐 경선하니까 뭐 되는 사람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재배치 또 생각을 글쎄요.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할 수도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1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글쎄 어느 지역이 포함이 될지 뭐 혹시 예상이 되시는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예상이 될 수 있는 건 단수 그렇겠죠. 이 공천 신청을 한 지역들입니다. 예. 꽤 많아요. 단수 그래서 겹쳐보면 그러니까 단수로 혼자서 공천 신청을 한 지역들과 예. 그 다음에 한강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탈환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한강 벨트거든요. 네. 뭐 아용성이라고 부동산 기사에서 많이 나오지만 지금 마포, 용산, 그다음에 성동 이쪽이 지난번
윤석열 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던 지역들이에요. 대선 때 예. 말입니다.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그 후보들이 단수로 넣은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작에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신환, 광신을, 그다음 김선동, 도봉을, 문태성, 은평을, 장진영, 동작합 이런 지역들이 지금 아마도 오늘 단수 그러니까 공천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컷오프나 우선 추천 지역을 좀 늦게 발표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을 막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앵커님 말씀에 그 이유와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누가 나오느냐. 그걸 봐야겠다. 상대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재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일부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았다는 문학진 전 의원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나온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신명보다 더한 게 찐명이라며요. 그때 9명인가 당대표 특보를 임명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뭐 또 경기 도지사 하실 때 아마 산하기관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을 감안해서 권유를 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뭐 당대표가 그 선배님을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나선 상황입니다. 당 분열 줄이고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나 진짜 찍어내기 아닌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공천이 뭐 거의 모든 것이니까 그 개인 당사자로서는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문학진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또 캠프에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근데 당 대표가 공천에 전혀 관여 안 한다? 그건 사실 부자연스러워요. 어차피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심, 한심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하겠죠. 뭐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 건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학진은 나이도 조금 좀 있는 편이네요. 54년생인가 그렇던데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한테 이제 이런 대표의 전화가 가거나 이렇게 불출마 적용으로 비칠 수 있는 걸로 이제 자꾸 여러 개가 누적된다면 공천에 이제 잡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뭐몇 명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당 대표가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게 자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도가 높아지면 이제 또 언론이 비판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도는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과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당 대표가 전화를 해서 요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험지 중에서 또 중성동갑의 전략 공천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임종석은 안 되는데 추미애는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넓게 봤을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선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당권 경쟁이 가장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 임기가 2년으로 고정돼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서 또 이 당권 경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당 주류가 계속 친명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비명계라고 하는 쪽을 보면 이쪽에서 중심 인물이 안 보여요. 지금 이 의원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권 경쟁에서 가장 큰 상대의 어떤 라이벌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과 만나고 또 이렇게 권유까지 했다고 한다면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즉 아니 같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장관을 하거나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만 손을 잡는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친문이 문제가 아니라 당권 경쟁이 문제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내관인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이명백 공관위원장, 일단은 자신의 발언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봉합이 된다고 보세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이명백 위원장이 말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미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 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보다도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더 이제 노골화되면은 이게 훨씬 더 잡음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친문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뭐 대통령을 만났지만 문 전 대통령을 만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건 굉장한 그 파열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총선 이후의 구도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당이 이제 공천 작업에 아주 신중을 기하면서 일을 벌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총선 전략이 아니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죠. 최병천 소장, 한동훈 위원장은 가랑비 전략. 야당 지지율에 상승한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감나무 전략. 그러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그 당 내에서의 비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예. 최근에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혁신과 관련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총선은 누가 더 탈바꿈했느냐를 보여주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당명이 바뀌든 로고가 바뀌든 아니면 강령이 바뀌든 또 새로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든 예. 아유 우리 당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총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보여지는 모습이 공천 혁신이 안 보인다. 그리고 내부 갈등만 있다. 예. 그리고 상대가 잘못하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이슈를 주도해서 와 우리 이 당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국민들 앞에 내놓는 그 무엇인가가 예. 안 보이면 사실 이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부의 목소리는 사실 뼈아프게 지금 지도부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목소리를 직접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신당의 최종적인 목적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진리를 갖고 계시는 건지. 탄핵이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건 네. 떠나서 조국 장관이 출사표를 이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어떻게 할지 이게 관심이 쌓여 있는데 비례로 할지 뭐 어떤 식으로 이 총선에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전에 말이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이제 징역 2년을 실형이 선고됐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예.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이제 2심까지 나오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놓은 상태인데 예.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명예회복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었습니다.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자신이 신당 창당을 얘기했다는 건 출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비례대표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지역구 출마할 거냐가 결정이 안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지금 조국 신당을 같이 포함시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조국 전 장관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중도층의 이반이 분명히 이제 불가피할 것이고 예. 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윤 정부 심판론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 정치 참여는 말이죠. 예.
이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조국 장관은 이제 나서기로 했고 예.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례 의석을 얻으려면 3%의 득표는 돼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뭐 이른바 이제 강성 지층이 있죠. 예. 그런 지층이 있는데 3%의 그 봉쇄 저항을 넘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경우를 봐도 말이죠. 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3% 넘기가 그 질문에만 답을 한다면 예. 그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자중해달라라면서 나섰고요. 그런데 또 정청래 의원은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만나자라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속내, 민주당의 생각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중도 표심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과 중도 표심에서는 예. 이렇게 과거의 어떠한 은원 갖고 또 과거의 어떤 문제를 갖고 계속 총선에서 또다시 충돌을 일으키는 거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예. 민생과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사실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데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졌다느니 조국의 늪에서 어떻게 나오느니 이런 식의 어떤 제목들이 만약에 기사에 계속 장식을 하고 민주당 난감, 민주당 곤혹 이렇게 돼버리면 이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의 어떤 대상으로 차라리 혁신의 주도를 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혁신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죠. 강성 지지층을 계속 자극해서 전체적으로 판세를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의 판세를 보다 더 친명계가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어떤 마음이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이번에 또 다른 어떤 창당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민주당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아까 최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2심에서 징역 2년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닷새 만에 신당 창당하고 그리고 창당하는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에 불복하고 제출한 거죠. 법학자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반발하고 정치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평론가께서 보십니까? 아니 창당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5월달 빠르면 대법원에서 5월달에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로 그다음에 선서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초선 의원으로서 선서하기도 전에 사실상 배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정말로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한 그런 이 표심을 그대로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정권의 법무장관까지 하고 또 민정수석까지 하고 지금까지 교수로서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런 태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것 때문에 더욱더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조국 전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략적인 행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적인 사고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은 뭐 검찰 독재를 심판한다, 뭐 윤 대통령 탄핵까지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겨냥함으로써 한동훈과 자신을 이제 대비시킴으로써 한동훈 장관 이제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다, 검찰 독재다 이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정치 참여나 신당 창당의 어떤 명분, 정당성 이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가 30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글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목표를 세운 거 뭐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제3당이 성공한 예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역적인 기반이 완전히 튼튼할 때와 두 번째는 최소한 10% 내외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권 주자가 있을 때 지금까지 제3당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이념 정당일 때. 그런데 지금의 개혁신당이 사실상 지역 기반이
호남이냐 영남이냐 예. 이것도 좀 미지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지금 현재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네. 합쳐도 지금 10%가 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힘들다. 더군다나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청년 교수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개혁신당 현역 의원 4명입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하루 상황이고 네, 조금 글쎄요.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글쎄 하루 동안에 어떤 의원이 확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좀 쉽지 않아 보이. 며칠 있으면 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 양당에 다 이제 원심력 같은 게 작용하니까 거대 네. 양당에 하루라는 기한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딱 들어와서 이걸 볼 수 있을지 그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필요하죠. 상황이죠.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뭐 그동안 접촉은 해 왔을 거예요. 어느 그러니까요. 의원들하고 아마 예. 모르죠. 또 오늘이나 또 어떤 네. 의원이 지금 공천에 이제 가능성이 불투명한 의원이 뭐 양쪽 정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 86 운동권 청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때 아닌 룸사롱 설전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이 과연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 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 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자, 이제 저게 네.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여야가 이제 서로 주고받은 네. 상황이에요. 운동권 청산론, 정치검찰 청산을 두고 룸사롱 이야기까지 이제 발언까지 설전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서로 간 공방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보기는 좀 불편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 혐오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총선 60일 전에 유흥주점을 어느 집단이 더 많이 갔다라고 공방을 벌이는 총선이 있겠습니까? 예. 사실 서로 사실은 스스로 자정을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쪽이 사실 또 저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어떻게 독립운동가하고 당시 그러니까 지금 86 운동권 일탈한 86 운동권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당시에 그냥 유흥을 위해서만 간 게 아니고요. 이상수 당시 그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오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가 대표 나오려고 돈봉투 돌렸듯이 예. 이 초선 의원들 특히나 이 초선 의원들 중에 86 운동권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당시에 그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표를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접대를 했다라는 게 당시에 김태홍 의원의 증언으로 나와 있거든요. NHK 룸사롱 말 그 얘기하셨죠? 예. 그 유흥주점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반성을 또 하고 그렇지만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누가 더 많이 갔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 총선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중도층 표심 잡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청산론, 정치, 검찰, 심판론 도움이 될까요? 중도층 저는 잡는데? 둘 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운동권의 일부가 이제 일탈한 게 있죠. 예. 검찰은 뭐 일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홍익표 얘기가 맞아요. 홍익표 의원 얘기가 맞다고요.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잘 됐다. 우리 기다렸는데 너 얘기해줬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사실 운동권이 전반적으로 대체로 민주화의 기여함은 맞잖아요. 근데 지금 뭐 송영길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여러 임종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되게 좋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왜냐하면 운동권 이제 청산론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속을 웃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 그러나 중도층에 관련해서 볼 때 운동권 청산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걸 아예 선거 프레임으로 가져간다. 이건 그렇게 썩 유리한 전략 같지 않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독재를 워낙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효용이 떨어집니다. 예.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이 볼 때 그래서 양당이 지금 프레임을 썩 그렇게 좋은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프레임은 좀 아닌 것 같다. 룸사롱 이 논란이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극한의 말싸움이 중도층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